여름의 끝자락이었지만 여전히 후덥지근한 바람이 불어오던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난초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자식 둘을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생긴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떴고 딸아이는 멀리 부산에 살아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유일하게 가까이 사는 자식이라곤 아들 내외뿐이었어요. 제가 사는 이 일산의 2층짜리 주택, 그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1층에 살고요. 제가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소리에 선뜻 2층을 내주었어요. 월세는 무슨 월세. 관리비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제가 전부 내고 있었습니다. 어미 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아들 내외가 돈 아껴서 빨리 자리 잡는 게 내 행복이다. 가리 생각했지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깬 것은 요란한 전화벨 소리였어요. 화면에 뜬 우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없다면 절대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귀에 꽂히는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어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응, 집에 있다. 왜? 다름이 아니고요. 집에 반찬거리가 똑 떨어졌지 뭐예요. 민호 씨가 오늘따라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서요. 저희랑 같이 마트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같이 가달라는 말은 언제나 같이 가서 계산해달라는 말과 동의어였어요.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며느리 오은미는 똑같은 레퍼토리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안 간다고 하면 될 것을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먹고 싶다는데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제 약점을 그 아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알았다. 준비하고 나갈 테니 내려오너라.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 그곳은 제게 즐거운 쇼핑 공간이 아니라 아들 내외의 욕심을 제 지갑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의무의 공간이 된 지 오래였어요. 잠시 후 아들 민호가 모는 차에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조수석에 앉았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죠. 마치 제가 그들의 운전기사라도 되는 듯한 구도였지만 이제는 지적할 기력도 없었어요. 차 안에서 은미는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 영희는 이번에 남편이랑 유럽 여행 갔대요. 너무 부럽지 뭐예요. 민호 씨는 휴가 내기도 힘들고 돈도 없는데. 은근히 저를 들으라는 듯한 그 말에 저는 창밖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집에 들어와 살면서 아낀 돈만 해도 유럽 여행을 10번은 더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아끼기는커녕 외제차를 할부로 사고 명품 가방을 사느라 늘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었죠. 아들 민호는 그저 아내의 말에 허허 웃으며 운전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아내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셔터를 내린 상점처럼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시렸어요.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거대한 카트를 끌고 앞장섰습니다. 그리곤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매장을 누비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즘은 유기농으로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채소는 다 이걸로 사야 해요. 아이고,
민호 씨는 한우 아니면 질겨서 잘 못 먹어요. 이왕 먹는 거 좋은 고기로 먹어야죠. 은미는 카트에 물건을 담으며 일일이 저에게 자기 행동의 타당성을 설명했지만 그건 설명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건 너무 비싸지 않니? 라고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에이,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따져요. 다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거죠라며 제 말을 구시대의 잔소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카트에는 어느새 수입 포도, 유기농 채소, 1등급의 한우, 비싼 와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 바닥을 구르며 한 푼 두 푼 아껴 마련한 돈이 며느리의 손끝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고 있는 순간이었죠. 1시간이 넘는 쇼핑 끝에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제 눈앞에 찍힌 숫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97만 8천 원. 제 한 달 연금보다도 많은 돈이었어요. 그 엄청난 금액 앞에서 며느리는 딴청을 부리며 자기 손톱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괜히 천장을 올려다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계산원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에 저는 결국 무거운 한숨과 함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중한 카트를 끌고 주차장으로 나오자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비 온다. 빨리 실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쳤고 우리는 허둥지둥 장바구니를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20kg짜리 쌀포대, 김치를 담아온 커다란 통, 과일 상자까지. 비에 젖어 물을 먹은 짐들은 평소보다 2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짐을 다 싣고 나니 온몸이 흠뻑 젖었고 수시는 허리를 부여잡으며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차에 타서 한숨 돌리나 싶어 뒷좌석 문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아들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동창회에 가봐야 해서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되묻는 짧은 순간 조수석의 며느리는 창문만 살짝 내리고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택시 타고 오세요. 저희 진짜 급해서요. 그리고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차는 매끄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산 97만 8천 원어치의 물건들을 가득 실은 아들의 차가 빗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싸 하고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텅 빈 주차장 한가운데에 비에 젖은 생쥐꼴로 혼자 서 있었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내가 방금 뭘 겪은 건가? 분노보다는 황당함이, 서러움보다는 기가 막힌 실소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물건은 싣고 사람은 버리고 가다니. 그것도 자기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미를. 정신을 차리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빈 택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30분을 넘게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놓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기다려서 무엇하나. 이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내 모습이야말로 지난 수년간 아들 내외에게 기대하며 살아온 내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빗속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트에서 집까지는 어른걸음으로 좋기 4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빗줄기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얇은 가디건은 이미 제 몸에 들러붙어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쏟아지는 비는 제 얼굴과 머리카락을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발 속은 질척이는 물로 가득 찼어요. 앰뷸런스 소리처럼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귀가 먹먹했습니다. 길가의 상점 차양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비를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처량함과 비참함을 뼈에 새겨야만 다시는 오늘 같은 어리석은 기대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차가운 빗물이 눈물처럼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들 민호를 낳았을 때의 기쁨, 그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이 집을 장만했을 때의 뿌듯함,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희미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아내의 말 한마디에 어미를 빗속에 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발바닥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 차들이 흙탕물을 튀기고 갈 때마다 온몸이 움찔거렸습니다. 그 수치심과 모멸감에 제 안의 슬픔은 차츰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가 갈릴 듯한 분노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그들을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학대였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었을까요? 흠뻑 젖은 몸이 추위에 덜덜 떨릴 때쯤 마침내 익숙한 우리 동네 골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우리 집. 2층 창문에서는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그들은 편안하게 저녁을 먹고 있겠죠. 제가 사다 바친 음식으로.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차갑게 식어 이제는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이 되어 제 가슴에 자리 잡았어요. 다리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축축하게 젖은 몸에서 떨어진 물이 현관 바닥에 흥건한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저 계단은 내 아들이 사는 공간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의 소굴로 가는 입구일 뿐이었죠. 저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한기와 불편함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곧장 거실로 걸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죠. 제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장님. 저예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안에 얼어붙었던 그 얼음이 이제는 결심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 2층 월세 내놓으려고요. 내일 아침에 바로 좀 와주세요. 좋은 세입자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제 자신과의 약속이자 그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명확해졌어요. 그날 마트 주차장에서 저는 아들 내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을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어젯밤에 했던 다짐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반듯한 외출복을 꺼내 입고 옅게 화장까지 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화풀이가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내 남은 인생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니까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용 있는 일산 부동산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경을 쓴 김 사장님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어이구,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집이라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집은 무슨, 내 집 때문에 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사장님, 우리 집 2층 월세로 내놓으려고요. 그 말에 김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부동산을 했으니 제 집에 아들 내외가 산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네, 2층이요? 아드님 사시는 데 아니에요? 어디 좋은 데로 이사라도 가나 보죠? 아니요.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세입자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제 단호한 말에 김 사장님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랑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사장님, 저는 지금 사장님한테 제 가정사 상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집주인으로서 내 집을 새놓으러 온 겁니다. 새를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제 싸늘한 태도에 김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컴퓨터로 무언가를 뒤적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댁 2층이면 방 3개에 화장실도 따로 있고 현관도 분리되어 있으니 새놓기에는 아주 좋죠. 요새 이 동네 시세가 많이 올라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8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집 보러 올 사람들은 줄을 설 거예요. 보증금 2천에 월 80. 그 숫자가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공짜로 베풀었던 것들이 매달 80만 원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그 돈이면 제가 지금 받는 쥐꼬리만 한 연금보다도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으니 저는 제 손으로 제 살을 깎아 먹이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해주세요. 보증금 2천에 80.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급적이면 신혼부부나 조용하고 깨끗하게 쓸 사람들로 구해주세요. 시끄러운 사람들은 딱 질색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렇게 알고 바로 광고 올리겠습니다. 집은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부터라도 괜찮아요.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아드님 내외분이 아직 살고 계시잖아요. 짐도 그대로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곧 나갈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사장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배웅했죠. 부동산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파랗고 맑았어요. 제 마음도 저 하늘처럼 오랜 시간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아마 늦잠을 자고 있겠지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내려와 제게 어제의 일을 해명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준 셈이었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역시나 빗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2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어젯밤에 사온 고기를 들고 와서는 콧소리를 내며 말했죠. 어머니, 어제 사온 갈비 좋은데 저녁에 갈비찜 해 먹을까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정마저 바닥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내민 고기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식탁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에 떠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네, 왜요, 어머니? 너희 먹을 저녁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먹어라. 그리고 한 달 시간 주마. 그 안에 2층 비우고 너희 살 집 알아봐.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에 2층 월세 내놨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만 껌뻑거렸어요. 그러더니 이내 푸으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어제 저희가 잘못하긴 했는데 화 많이 나셨나 보네요. 그렇게까지 농담을 하시고. 그때 아들 민호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무슨 좋은 일 있어? 하며 다가왔죠. 며느리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들어봐. 어머니가 어제 일 때문에 화나셔서 우리 보고 집 나가래. 2층을 월세로 내놨다지 뭐야. 어머니도 참 농담이 너무 심하시다. 아들은 제 얼굴과 며느리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장난치지 마. 어제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응? 그들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늙은 어미가 자식들의 작은 실수에 토라져 부리는 심술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그들에게 져주고 그들의 뜻에 맞춰 살아왔으니 이번에도 며칠 화내다 말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었죠. 그 오만한 믿음이 제 결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제 평생 처음으로 싸늘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니?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너희가 나를 빗속에 버리고 갔을 때 너희와 나의 인연도 함께 버려진 거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재산이야. 너희에게 공짜로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어미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그런데 너희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가?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미를 빗속에 버려두고 동창의 술자리가 더 중요했니? 이 어미가 100만 원 가까이 돈을 써서 사준 물건들을 차에 싣고 가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 아들은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집을 나가라고까지 하세요. 너무 심하시잖아요. 심해? 정말 심한 게 뭔지 아직 모르는구나. 너희가 지난 몇 년간 내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아낀 돈이 얼마인 줄은 아니? 그 돈으로 너희는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사면서 이 늙은 어미에게는 생활비 한 푼 보태준 적이 없어. 오히려 매번 나를 불러내 너희 배를 채웠지. 그게 심한 거다. 제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민호 씨가 어머니의 아들인데 아들이 부모 집에 사는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러세요?
며느리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서 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싫어서 그만두는 거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올라가거라. 그리고 명심해. 한 달이다. 한 달 뒤에도 이 집에 있으면 그땐 내가 너희 짐 전부 길바닥에 내놓을 줄 알아라.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엄마, 제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가 제발이라는 말에 마음 약해질 것이라 믿고 있겠지만 어제의 저는 이미 빗속에 죽고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집주인 서정숙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최후 통첩을 날린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2층에서는 그들끼리 소곤거리거나 다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 결심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내쫓으려고? 며칠 저러다 마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그 오만한 착각을 깨부숴줄 첫 번째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 오후 부동산 김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집 보러 가도 괜찮을까요? 마침 근처에 왔다는 분이 계셔서요. 네, 괜찮아요. 오시라고 하세요. 저는 일부러 2층에 올라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뿐이니까요. 잠시 후 김 사장님이 젊은 여자 한 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인사하세요. 집 보러 오신 분입니다. 저는 상냥하게 웃으며 그 손님을 맞았어요.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집 보러 오셨다. 들어가서 좀 보자꾸나.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길을 비키는 대신 현관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집 보러 온 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어머, 이 집을 보러 오셨다고요? 아이고, 헛걸음하셨네. 이 집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그 말에 저와 김 사장님 그리고 손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말을 이어갔어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겨울에는 우풍이 어찌나 심한지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도 냉골이에요. 여름에는 또 비만 오면 벽지에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고요. 아, 그리고 밤마다 1층에서 시어머니가 하도 감시를 해서 사생활이라는 게 없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 집을, 그것도 자기가 공짜로 살고 있는 집을 저렇게까지 폄훼할 수 있다니.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저에 대한 인신공격이었습니다. 집 보러 왔던 손님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김 사장님에게 다음에 다시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돌아가 버렸어요. 김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김 사장님을 보낸 후 저는 곧장 2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승리자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TV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틀린 말 했어요?
그리고 이 집, 아직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 마음대로 사람 데리고 와서 구경시키는 거, 주거침입인 거 아세요? 주거침입.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뭐, 주거침입?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잊었어? 내 집에서 내 허락받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아. 너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면 그땐 정말 너희 짐이고 뭐고 다 길바닥에 내놓고 자물쇠 바꿔버릴 줄 알아. 명심해. 이건 협박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내 계획이다. 제 살벌한 기세에 며느리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아이도 제가 지금 진심이라는 것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법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는 수소문 끝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더 힘들어져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머님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저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명도 요구에 대한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 김민호, 오은미. 위 사람들은 2025년 9월 12일까지 현 거주지인 일산시 5호동 XX번지 2층 주택을 집주인 서정숙에게 명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명도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붉은색 직인이 찍힌 서류를 보니 제 마음이 오히려 후련해졌어요. 내용 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우편 배달부가 2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곧이어 아들 내외가 붉은색 봉투를 들고 1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들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매달렸어요. 엄마, 이게 뭐야? 어떻게 아들한테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어?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응? 며느리는 옆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를 아주 범죄자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범죄자 취급한 적 없다.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것뿐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장난으로 여기니 이렇게 서류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니? 어머니, 이제 와서 소리 지르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너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3주 남짓이야. 그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법정에서 얼굴을 보게 되든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다. 내용 증명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그제야 아들 내외는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아들 내외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날 어머니를 마트에 혼자 두고 온 거 정말 저희 생각이 짧았습니다.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옆에 있던 며느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고 버릇없이 행동한 거 다 제 잘못이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를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네, 저희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들의 눈물과 사죄는 너무나도 절박해 보였습니다.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그래,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는데 이쯤에서 용서해줘야지 하며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그건 진정한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비롯된 가식적인 연기일 뿐이었죠. 저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그 눈물이, 그 사과가 왜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제 말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았어도 너희가 이렇게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을까? 아니, 너희는 여전히 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화풀이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너희가 두려운 건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너희가 잃게 될 이 안락한 집 아니니? 전곡을 찔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의 그 값싼 연기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남은 시간 동안 집이나 깨끗하게 쓰고 나갈 준비나 하거라. 그게 너희가 내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을 그 자리에 둔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가식적인 사과쇼가 끝난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매달리거나 애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그러나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부러 시끄럽게 음악을 틀거나 쿵쾅거리며 걷는 소리를 냈죠. 제가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자기들 쓰레기를 몰래 섞어버리는 유치한 복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들의 수준이 딱 그 정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유치한 행동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땔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리멸렬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부동산 김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었어요. 어머님, 아주 괜찮은 분들이 나타났어요. 딱 어머님이 찾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잠시 후 김 사장님이 젊은 부부 한 쌍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졌고 여자는 수줍은 미소를 띤 참 예쁘고 단아한 모습이었어요. 딱 봐도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같았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예의 바른 모습에 첫인상부터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서 와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편하게 둘러봐요. 제가 2층으로 그들을 안내하자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서 험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아직 이사 안 갔으면 손님 오셨으니 방해되지 않게 비켜주렴. 그리고 집안이 이게 뭐니? 돼지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다.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자 며느리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지난번처럼 대놓고 회방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내용 증명의 효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었죠. 신혼부부는 엉망인 집 상태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꼼꼼하게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보. 창이 커서 해가 정말 잘 드네요. 남향이라더니 진짜 좋다. 그러게. 구조도 시원시원하게 잘 빠졌고 조금만 손보면 정말 예쁜 집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의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집을 다 둘러본 신혼부부의 아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이 집을 계약하고 싶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두 분 같은 분들이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남편 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집도 몇 군데 보고 왔거든요. 더 깨끗하고 조건이 좋은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선택한 건 집도 좋지만 1층에 어르신 같은 분이 살고 계신다는 게 더 마음에 들어서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지방에 계셔서 자주 뵙기 힘든데 윗집에 어른이 계시면 왠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들 내외에게 상처받고 무시당하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생전 처음 보는 젊은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자식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와 존중을 저는 그 순간 그들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이 집에 들어와 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바로 계약합시다. 우리는 1층으로 내려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준비해온 계약서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임대인 서정숙. 제 이름 석자가 찍힌 도장이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계약서에 적힌 숫자들이 제 남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방패처럼 보였어요. 계약을 마치고 신혼부부를 배웅하는데 그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배랑 장판도 새로 싹 할게요. 어머님 사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뭘 그런 것까지. 두 분이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들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랜 시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길게 쓸 필요도 없었죠. 필요한 말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오늘부로 2층 월세 계약했다. 새로운 세입자 이사 날짜는 다음 달 12일이다. 그 전날까지 짐 모두 빼라. 만약 그날까지 짐이 남아있으면 모두 창고로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나의 최종 선고이자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창고로 보낼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미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2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아들이 헐레벌떡 1층으로 뛰어내려왔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오자마자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계약했어? 진짜야?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이래.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말이야? 하지만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제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울어도 소용없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 너희가 그 기회를 걷어찬 거지. 그때 뒤따라 내려온 며느리가 제게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독하시네요.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집, 우리 민호 씨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건데 그걸 못 참고 월세를 받으시려고요? 며느리의 그 마지막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권리, 너희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권리는 내 자비심이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은 너희가 나를 빗속에 버린 그날 너희 스스로 내던져 버린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지. 이 집, 내가 죽어도 너희에게 한 평도 물려줄 생각 없다.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여행을 다니며 다 쓰든지 아니면 전부 사회에 환원하든지 그건 내 마음이다. 그러니 이제 헛된 꿈은 버리거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잃은 것이 단순히 공짜로 살던 집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던 어머니를,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베풀어 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굳은 장마가 끝나고 마침내 아름다운 노을이 찾아온 것만 같았어요.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제 최종 선고를 듣고 2층으로 올라간 아들 내외의 세계는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2층에서는 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격렬한 소음이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의 찢어질 듯한 비명과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간신히 비집고 나오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치 지옥의 아수라장을 옮겨놓은 것만 같았죠. 저는 불을 끈 채 1층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뛰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현실의 비명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대에 관객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아침 2층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기척도 없었어요. 그러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아들이 비틀거리며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밤새 아내에게 시달렸는지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에는 초점이 없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무릎부터 꿇으려고 했습니다. 일어서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무릎은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너는 아직도 내 눈물이, 내 사죄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착각부터 버리지 않으면 너는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아들은 힘없이 일어서더니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은미가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방에만 있어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엄마, 제발 은미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한 번만 용서한다고 말해주시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단식 투쟁이라도 하니 제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지금 내 아내가 밥을 안 먹는 게 걱정되니 아니면 내 아내가 저렇게 버텨서 결국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니? 내 걱정의 본질은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 집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니더냐?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이죠. 그리고 나는 내 아내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 아이가 밥을 굶든 단식을 하든 그건 그 아이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책임도 온전히 그 아이가 져야 할 몫이야. 너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 선택을 존중하든지 알아서 해라.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마. 엄마, 하지만 저희 정말 돈이 없어요. 당장 나간다고 해도 보증금 1,000만 원도 수중에 없단 말이에요. 엄마가 보증금이라도 조금만 제발요. 네. 그의 구차한 요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 그 말이 지금 내 앞에서 나올 소리니? 너희가 내 집에서 지난 5년간 공짜로 살면서 흥청망청 써버린 돈이 얼마인데? 너희가 타고 다니는 그 번쩍이는 외제차, 그거 팔면 보증금에 월세까지 낼 돈이 나오고도 남겠다. 아, 그 차도 할부가 아직 남아서 팔지도 못하는 건가? 며느리가 옷장에 가득 채워놓은 명품 가방들은 장식품이고 너희는 너희의 사치를 위해 내 등을 빨아먹고 살았어. 이제 와서 내게 돈을 달라는 건 뼈까지 발라먹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구나. 저는 매섭게 쏘아붙이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힘없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현실을 직시하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웠어요. 주말 아침 한껏 꾸민 모습으로 집을 나섰던 그들은 저녁이 되면 언제나 폐잔병처럼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2층에서는 어김없이 그들의 절망적인 대화와 날선 다툼이 벌어졌죠. 저는 제 방 창가에 앉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이것 봐.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일산 시내는 어림도 없어. 강화도 쪽이나 가야 겨우 이만한 평수의 반지하를 구할 수 있다고. 뭐? 반지하? 미쳤어? 내가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데서 살라고? 난 절대 못 살아. 그럼 어떡해?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 혼자 발품 팔게 만들면서 당신도 같이 좀 알아보면 어디가 덧나? 내가 왜? 이 사다를 만든 게 누군데?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 어머니 하나. 제대로 설득 못해서 이 꼴이 난 거잖아. 애초에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해준다는 집마다 하고 이런 구닥다리 2층에 들어와 살자고 한 게 누구였어. 그땐 우리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잖아.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나도 몰랐지. 몰랐다고? 당신은 평생 그렇게 당신 엄마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지? 진짜 바보같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차라리 우리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어. 무릎이라도 꿇고 사위 노릇 좀 제대로 해보라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 결혼 생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보다는 조건과 계산으로 얽혀있던 관계. 그 관계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집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자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제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를 천하의 몹쓸 시어머니로 만드는 작전이었죠.
어느 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한테 전화 왔었어요. 애가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울기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떻게 길바닥으로 내몰 생각을 하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신우이의 격앙된 목소리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제가 왜 그랬는지 이유나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민호가 우는 소리만 듣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야 애들이 잘못했겠죠. 그래도 어른이 참으셔야죠. 오죽하면 애가 저렇게 울겠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날 마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97만 8천 원이라는 금액부터 빗속에서 1시간을 걸어온 제 처참했던 모습까지, 그리고 며느리가 제 집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일과 그동안 저를 돈줄로만 여겼던 모든 행태를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신우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가씨, 제가 지금 매정해 보이세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민호는 제 아들이지만 이제 그 아이 인생까지 제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아가씨도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신우이에게서는 2번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부인,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세요. 우리 귀한 딸을 내쫓다니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사돈은 시작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흥분이 가라앉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귀한 따님이 하신 짓은 알고나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저 귀한 따님의 눈물만 보고 전화를 하신 건가요? 우리 은미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뭘 어쨌냐고요? 시어미가 100만 원어치 장을 봐줬더니 집만 싣고 어미는 빗속에 버리고 가는 게 사부인 댁 가르침인가요? 자기가 공짜로 사는 집을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험담하며 세입자를 쫓아내는 게 사부인 댁 예절이고요. 시어머니한테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건대라고 말하는 게 사부인 댁의 효도 방식인가 보죠? 제 서슬 퍼런 반격에 사돈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부인. 저는 사부인 따님을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의 아내일 뿐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제 집에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부인께서 따님이 걱정되신다면 사부인 댁으로 데려가시지요. 그리고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른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시는 게 순서일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돈은 분을 이기지 못하는 목소리로 두고 봅시다. 한마디를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모든 방향의 지원군을 잃어버린 아들 내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을 거예요. 더 이상 기댈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는 것을. 이사 날짜는 사형 집행일처럼 하루하루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했던 성은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법이죠. 아들 내외가 그토록 오지 않기를 바랐을 이사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골목은 이삿짐 센터 트럭과 오가는 사람들로 부산스러웠어요. 저는 2층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오늘 하루 저는 집주인으로서 그들의 마지막을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집안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포장된 박스들과 분해된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묵묵히 짐을 날랐고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죄인처럼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느리 오은미는 방 한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직원들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여왕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제가 들어선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투명인간 취급이 그녀가 제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감정 노름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집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했죠.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세요들. 집 나를 때 조심 좀 해주세요. 특히 저 문틀 긁히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벽지도 상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집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할 곳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습니다. 제 말에 아들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제게 다가와 이가 갈리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정말 지독하시네요. 저희가 뭘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감시하러 오신 거예요? 훔쳐갈 게 뭐라도 있니?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너희 힘으로 장만한 게 있기나 해? 나는 감시하러 온 게 아니다. 내 재산이 파손되지 않는지 확인하러 온 거지. 집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 아니냐. 제 차가운 응수에 며느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짐이 거의 다 빠져나갈 무렵 며느리가 마치 생각났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아, 맞다. 여보, 저기 벽에 걸린 에어컨. 저거 우리가 결혼할 때 해온 거니까 떼어가야지. 그녀가 가리킨 것은 제가 10년도 더 전에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설치했던 낡아빠진 에어컨이었습니다. 그 뻔뻔함의 극치에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예, 오은미.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저 에어컨,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설치한 거다. 증거 있어요? 어머니가 샀다는 영수증이라도 있냐고요. 없으면 우리 거죠. 우길 걸 우기셔야죠. 그녀는 끝까지 저를 이겨 먹으려고 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아들이 모두 쳐다보는 앞에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겠죠. 저는 더 이상 그 유치한 싸움에 어울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다 맞다. 그까짓 고물 에어컨, 너희 다 가져가거라. 그거 하나 더 가져간다고 너희 살림살이가 나아질지는 모르겠다만. 제 허락이 떨어지자 그들은 정말로 연장을 가져와 에어컨을 벽에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저건 좀 심하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짐까지 모두 실리고 텅 빈 집에는 저와 아들 내외 3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트럭에 오르기 전 제 앞에 와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히 계세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마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도망치듯 던진 한마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먼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동네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텅 빈 2층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시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던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기가 남긴 폐허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치킨 뼈와 컵라면 용기들이 나뒹굴었고 카펫에는 쏟아진 콜라 자국이 끈적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싱크대 배수구는 라면 찌꺼기와 기름때로 꽉 막혀 시궁창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들고 간 가스레인지 자리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화장실의 상태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변기는 담배꽁초와 물에 젖은 휴지로 가득 차 있었고 역류 직전의 상태였어요. 샤워기 헤드는 어디에 부딪혔는지 플라스틱이 깨져 있었고 거울에는 붉은색 립스틱으로 두고 보자라는 글씨가 갈겨 써 있었습니다. 안방은 그들의 복수심이 정점을 찍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실크 벽지는 날카로운 칼로 그었는지 여러 갈래로 찢어져 너덜거렸고 새로 깐지 얼마 안 된 장판은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별자리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쓰던 침대가 놓여 있던 자리 뒤의 벽. 무심코 쳐다본 그곳에는 못으로 긁었는지 망할 할망구라는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이 밀려왔어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과 그 아들이 사랑한다며 데려온 며느리가 내게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래, 이것이 너희의 본 모습이구나. 이것이 너희의 수준이구나. 나는 이 증거를 똑똑히 남겨두어야 한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든 참상의 흔적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벽지, 막힌 변기, 바닥에 담뱃불 자국, 그리고 벽에 새겨진 저주까지. 수십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사진 촬영을 마친 후 저는 곧바로 전문가들을 호출했습니다. 특수 청소업체, 배관 설비업체, 그리고 인테리어 가게까지. 다음 날 집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건 그냥 어지르고 간 수준이 아니라 작정하고 집을 망가뜨린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업체 팀장님의 말에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견적을 받아보니 금액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특수 청소비 80만 원, 막힌 배관 전체 교체 및 수리비 50만 원, 벽지 및 장판 전체 교체 시공비 250만 원, 총 380만 원. 큰 돈이었지만 그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견적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찍어두었던 수십 장의 사진들과 함께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가 남기고 간 선물 잘 받았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서 살았는지 마지막 가는 길에 똑똑히 보여줘서 참으로 고맙구나. 덕분에 너희에 대한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 아래는 너희가 남긴 선물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총 380만 원. 이 돈은 내가 너에게 청구하는 너희의 마지막 흔적 청소 비용이다.
만약 이 돈을 보낼 의사가 없다면 내가 찍어둔 이 사진들과 함께 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선택은 너에게 맡기지. 문자를 보낸 후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벽지를 제 손으로 잡아뜯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흔적을 제 손으로 직접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좀먹던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2층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했던 폐허는 온데간데였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고 깨끗한 보금자리로 변신했죠. 새로 바른 연한 아이보리색 실크 벽지는 집을 더 넓어 보이게 했고 짙은 오크색 강화마루는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공사가 끝난 2층에 혼자 올라가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자 상쾌한 가을바람이 들어와 집안의 묵은 공기를 밀어내고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온전히 정화하고 싶어서 작은 향초를 피웠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이 집안 가득 퍼져나가자 비로소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분노와 상처마저 함께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인 신혼부부가 이사 온 것은 모든 준비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쾌청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내뿜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는 오랫동안 그늘져 있던 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들은 이삿짐을 나르는 와중에도 틈틈이 제게 내려와 어머님, 시끄럽지 않으세요? 필요한 것 없으세요? 라며 저를 챙겼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들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오후 저는 그들을 1층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내려와서 시원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제 초대에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시원한 오미자차를 대접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늑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내 되는 젊은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만에. 두 분이 마음에 든다니 나도 기쁘네요. 앞으로 이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남편과 작은 디자인 회사를 다닌다는 아내.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을 보니 저는 제 친자식을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단 한 번도 나누어 보지 못했던 그런 따뜻하고 정상적인 대화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 통장으로 첫 월세 80만 원이 정확하게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되찾은 제 권리이자 경제적 독립의 선언이었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한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 주말 아주 특별한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왔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죠? 나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우리 아들 그 녀석이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죠. 당신이 피땀 흘려 지은 우리 집, 내가 똑똑히 지켜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집에서 처음으로 받은 돈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고요. 당신도 응원해 줄 거죠?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위로와 허락을 얻은 듯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추모공원을 나섰습니다. 그 길로 저는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사치를 부렸어요. 마음에 쏙 드는 캐시미어 코트를 망설임 없이 샀고 좋은 구두도 한 켤레 샀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에는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혼자서 우아하게 코스 요리를 즐겼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했으니까요. 제 삶은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요가 교실에 꾸준히 나가면서 굳어있던 몸이 유연해졌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어요. 2층 신혼부부와의 관계는 나날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제가 김장이라도 하는 날이면 아내 되는 젊은이가 내려와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었고 그들은 주말마다 저를 불러 함께 저녁을 먹자고 청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맛있는 밀푀유 나베를 해봤는데 내려오셔서 같이 드세요. 그들의 따뜻한 초대에 저는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곤 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위로와 행복을 저는 새로운 이웃에게서 받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에게서는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가 380만 원을 보냈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와 돈 문제로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곤 했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어지곤 했는데 저는 그것이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먼저 말을 걸거나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쾌청한 가을날 저는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요가 친구들과 함께 고궁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 아래서 사진을 찍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빗속의 주차장에 버려졌던 비참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받고 끙끙 앓던 불쌍한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내 인생의 가을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사람, 서정숙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약은 때로는 상처를 무디게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골마있던 환부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아들 내외가 제 집에서 쫓겨나듯 이사한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요가 학원에 가서 땀을 흘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죠. 2층의 신혼부부는 이제 친자식보다 더 살갑게 저를 챙겼고 제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80만 원의 월세가 쌓여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마침내 제 곁에 잔잔한 호수처럼 머물고 있었어요. 반면 아들 내외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락을 향해 굴러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어요. 저 또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사라는 것이, 특히 좋지 않은 소문이라는 것은 원치 않아도 어떻게든 귀에 들어오게 마련이더군요.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년 전 저를 매정하다고 몰아세우던 때와는 사뭇 다른 조심스럽고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잘 지내시죠?
그럼요. 나는 잘 지내죠.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민호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그 애랑 연락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무슨 일 있어요? 신우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민호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월급이 차압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월급이 차압당해? 네. 듣자 하니 예전에 살던 집 수리비를 청구하셨다면서요? 그걸 갚지 않아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셨다고 그게 회사에까지 알려져서 문제가 된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평소에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한 것도 아니었던지 이번 일로 완전히 찍혀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보냈던 380만 원의 청구서, 저는 아들이 그 돈을 보내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그와 얽히기 싫어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보냈던 내용 증명과 청구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 그 아이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가 저지른 일의 대가가 부메랑이 되어 그의 뒤통수를 내리친 셈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애가 사는 반지하 월세방에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집주인이 월세가 석 달이나 밀려서 사람을 보냈는데 아무도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집안에는 술병만 가득하고 사람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더래요.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아무리 저를 배신한 자식이라지만 어미는 어미인지라 그 아이가 망가져 간다는 소식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말이에요. 그 며느리라는 애는 여전히 백화점 VVIP 라운지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다들 수군거리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월세도 못 내는데 아내는 어떻게 저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지 이상하다고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며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알려줘서 고맙다, 아가씨.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 일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자기들 인생이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연민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죠. 어느 날 밤 저는 무심코 그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들의 넋두리가 복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아. 은미는 매일같이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봐. 내가 돈을 못 벌어온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매일 나를 저주해.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우리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 그는 저를 원망하고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 긴 넋두리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술주정을 잠자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조용히 말했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남 탓만 하면서 살 거니? 너가 불행한 건 내가 너를 내쫓았기 때문이 아니야. 너의 인생을 책임질 용기도 너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없기 때문이다. 너는 아직도 너가 왜 그 집에서 쫓겨났는지, 너가 네 어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야, 술 마실 시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게 어떻겠니?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너의 손으로 잡는 거다. 언제까지 남이 운전해주는 차 뒷좌석에 앉아서 길이 험하다고 투정만 부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그 아이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30이 훌쩍 넘은 내 아들이 아직도 저렇게 철부지 어린아이 같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나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전화조차 걸려오지 않았어요.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일용직 노동이라도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꾸준히 하지 못했고 결국 아내와는 별거에 들어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제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저 무감각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저는 이미 제 아들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추락은 이제 온전히 그 아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2층 신혼부부와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제 행복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실의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제가 며느리 오은미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것도 그런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요가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중 한 명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사치스러운 계획을 세웠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 것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저 자신을 가꾸는 일에 더 이상 인색하게 굴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도착한 호텔 로비는 휘황찬란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져 있어 저 같은 사람은 괜히 주눅이 들게 만드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그런 낯선마저도 즐거운 경험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예약된 레스토랑으로 올라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어머, 정숙 씨. 오늘 너무 고우시다. 좋은 일 있으세요? 친구의 칭찬에 저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음식을 주문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제 삶이 이렇게나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막 디저트를 먹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무심코 창밖을 내려다보던 제 시선이 호텔 정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고 호텔 직원이 깍듯하게 달려와 차 문을 열어주었죠. 운전석에서는 중후한 멋이 흐르는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먹게 만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조수석에서 내린 것은 바로 제 며느리 오은미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월세방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데 그의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같은 얼굴로 가 낯선 남자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남자는 익숙하다는 듯 은미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다정한 연인처럼 웃으며 호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땡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뜨렸어요.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얼굴이 새하얘졌어. 아니에요. 잠깐 현기증이 나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서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 때문일까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진실의 실체를 목격한 자의 전율이었습니다. 신우이가 했던 말, 남편은 망해가는데 아내는 백화점 VVIP 라운지를 드나든다는 그 소문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죠. 저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두 사람은 라운지 소파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켰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초점을 놓쳤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 남자가 은미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은미가 남자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까지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저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남자가 은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은미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그 짧은 순간이 제 스마트폰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조용히 몸을 돌려 친구들이 기다리는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디저트 마저 먹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아들에게 달려가 이 사진들을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망가진 이유의 절반은 저 기생충 같은 며느리 때문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자기 인생이 왜 망가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평생을 자기 탓만 하며 살아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 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었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온전히 그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아들이 일용직이를 구하기 위해 머문다는 시내의 한 허름한 여인숙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곳으로 아들을 찾아갔어요. 약속도 없이 찾아간 제 모습에 아들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로? 잠깐 얘기 좀 하자.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라도 있니? 우리는 여인숙 근처의 낡은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열어 그날 호텔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아들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의 표정이 사진 속 여자가 자기 아내 오은미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무얼 하라고 말하러 온 게 아니다. 은미를 비난하러 온 것도 아니고 너를 동정하러 온 것도 아니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그저 너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러 왔을 뿐이다. 너가 왜 불행한지, 너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그 이유를 너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 진실을 보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는 온전히 너의 인생이고 너의 선택이다. 은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 그 선택에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라, 민호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는 것을.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후회가 뒤섞인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조용히 다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어요. 제 아들은 제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가장 큰 파도를 넘어 야만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진실이 담긴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돌아온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정원 한편의 작은 텃밭에 상추와 깻잎을 심고 요가 학원에 나가 땀을 흘리며 제 일상을 오롯이 살아냈어요. 아들의 일을 애써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아이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 아이에게는 스스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무너진 자기 자신을 수습할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2층 신혼부부가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어 함께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1층으로 내려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혼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고 혼란스러운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민호니? 제가 먼저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마침내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그래, 민호야. 나 은미랑 이혼하기로 했어, 엄마.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 술에 취해 걸려왔던 전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나 자기 연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깊은 허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희미한 의지가 섞여 있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사진들 그거 가지고 그저께 은미를 만났어.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성 사진으로 자기를 모함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자기는 친구 만난 것밖에 없다고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오히려 나한테 화를 냈어.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도 보여줬어.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남자랑 껴안고 있는 동영상. 그걸 보고 나니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리고는 다 인정했어.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 은미가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대. 소위 말하는 스폰서였던 거지. 나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계속 만나왔던 거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는 자기 품위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남자한테 매달 용돈을 받아서 명품도 사고 비싼 데서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였어. 내가 힘들다고 우리 이제 아껴 써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자기도 죽겠다고 힘들다고 연기하면서 뒤로는 나 몰래 그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감의 깊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등신 같고 바보 같은 놈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나는 은미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나는 한 번도 진짜 오은미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지도 몰라. 내가 사랑했던 건 그 애가 내 앞에서 연기했던 순진하고 애교 많은 모습이었던 거야. 그리고 엄마 나는 엄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런 애 말만 믿고 엄마 가슴에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줬으니 나는 아들로서도 실패했고 남편으로서도 완전히 실패한 놈이야. 그냥 쓰레기였어. 수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동정을 구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의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아들의 아픔을 잠시 함께 느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 나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 위자료고 뭐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했어. 그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리고 일도 다시 구해보려고. 뭐든 닥치는 대로 할 거야. 노가다라도 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 볼 거야. 엄마. 그래. 그렇게 하거라. 너 인생이니까 너가 책임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그거면 됐다. 전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바위가 깨끗하게 치워진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은 비록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제게 이런 자유를 선물해 주기에 충분했어요. 여행 가방을 거의 다 꾸렸을 때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단단해진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문지방 앞에 서서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아들은 제게 낡아 빠진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어요. 이게 뭐냐? 엄마한테 갚아야 할 돈이에요. 380만 원.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남는 시간에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새벽에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해서 모았어요. 엄마가 제게 주신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모았습니다.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없이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땀과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지폐 뭉치에서 아들의 고단했을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로 잘못했어요. 아들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땅에 머리가 닿을 듯한 자세였어요. 그날, 비 오는 날 엄마를 마트 주차장에 버려두고 왔던 그날, 엄마가 그 무거운 비를 맞으면서 1시간을 넘게 집까지 걸어오셨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내려앉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몰랐던 제 어리석음을 평생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살게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만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진심, 이제는 알겠다. 제가 봉투를 받자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 몸 건강히.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조용히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는 그의 단단한 뒷모습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계획했던 대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상에 내려놓고 오는 기분을 느꼈어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완전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한 달은 꿈과 같았습니다.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돌담집을 빌려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첫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해변의 의자에 앉아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빛깔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에메랄드 빛이었다가 짙은 남색이었다가 금빛으로 부서지는 바다를 보며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슬픔의 찌꺼기마저 파도에 실어보냈어요. 어느 날은 배낭을 메고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오르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정상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을 보는 순간 모든 힘듦이 씻은 듯 사라졌어요. 그 길 위에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제 두 발로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또 어떤 날은 서귀포의 시끌벅적한 오일장에 가서 현지 해녀들이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을 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흥정을 하고 덤으로 얻은 귤 하나에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숙소로 돌아와서는 서툰 솜씨로 해물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였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성산 일출봉에 올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장엄한 붉은 태양을 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제 남은 인생도 저렇게 밝고 따뜻하게 빛나게 해주세요 하고요. 꿈 같았던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일산의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안식처처럼 저를 맞아주었어요. 2층의 신혼부부는
제 여행 소식을 듣고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와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저희 어머님 안 계셔서 너무 허전했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그들의 살가운 환대에 저는 다시 한번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벽하게 평온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 웃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아들에게서는 가끔, 아주 가끔씩 안부 문자가 옵니다. 엄마,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같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짧은 안부. 그러면 저는 그래, 너도 잘 지내라고 짧게 답장을 보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어른스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제가 아끼는 난초의 잎을 정성껏 닦아줍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2층에서는 신혼부부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요. 이 평화, 이 자유. 이것이야말로 그날 빗속의 주차장에 버려졌던 제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되찾은 가장 눈부시고 값진 전리품이었습니다.